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1번. 허프의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허프면 히읗히읗 확률 모델이었죠.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할 수 있었죠. 철도 레일은 두 쪽으로만. 그 다음 이 철도 레일 두 쪽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열차가 못 다녀요. 그래서 두 도시 사이의 장애물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었죠.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이론이 여러 도시 사이에서 적용 가능하고 장애물 관계도 따지는, 마찰 관계도 따져주는 허프의 확률 모델이었던 거죠. 그것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그럼 허프의 확률 모델에서 기억하실 건 하나의 상점, 하나의 도시의 효용, 만족도는 그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했었죠. 상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상점에서 쇼핑하면 만족도 커지죠. 그런데 그 상점까지 가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다가 지치죠.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만족도는. 근데 그 거리 위에 마찰이 많아요. 깍두기 아저씨가 통행료를 걷어요. 그럼 그때는 승수로 떨어지겠죠. 마찰이 크면 클수록 승수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마찰 계수 승수에 반비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델은 여러 도시가 주어져 있으면 그 도시의 크기와 고개로부터의 거리와 마찰 계수를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얘가 사전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100개의 도시가 주어져 있어도 각 도시의 크기와 거리와 마찰 계수만 주면 각각의 도시의 효용을 구하고 그것들을 다 더해서 전체 효용을 구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특정 상점, 도시를 분자로 올려주면 그 도시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이 나온다는 거였죠. 이게 확률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 중력 모형. 얘가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에서 나온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그걸 분기점을 바로 구하는 이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그 다음 세 번째 허프의 확률 모델이었죠. 다 중력 모형입니다.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린 이론적인 매상고를 추정한 거지 실제 매상고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모형의 공간, 거리, 마찰 계수, 그냥 줄여서 마찰 계수죠.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통 조건이 양호하면 양호할수록 마찰이 작겠죠. 쇼핑 물건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좀 더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한 물건이라면, 전문품이라면 그 마찰 자체를 작게 수치를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크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거리가 멀어도 마찰 계수를 낮게 적용하면 그때 효용도는 조금만 떨어지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유를 사러 가요. 근데 거리가 멀어요. 그럼 우유를 먼 거리에서 사야 된다면 그 거리 위의 마찰을 좀 더 크게 적용하겠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승수로, 마찰 계수의 승수로 효용은 급격히 떨어지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개념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달라지는 값이다. 5, 3번.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공간거리 마찰 계수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사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 4번. 교통조건이 나쁠 경우에 공간거리 마찰 계수는 커지게 된다. 네. 교통조건이 나빠서 비포장도로예요. 그럼 포장도로인 곳을 가는 곳과 비포장도로인 곳을 갔을 때 어디에서 물건 살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포장도로 쪽이. 그럼 비포장도로 쪽은 마찰 계수를 높게 적용해서 효용도를 많이 떨어뜨려 버려야 되겠네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5번.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나왔네요. 전문품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가의 정말 명품 시계를 만약에 산다고 보겠어요. 그럼 그 명품 시계를 자기가 원하는 시계를 사기 위해서는 좀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거리 위에 똑같은 마찰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수치 값을 작게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효용도는 조금만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상용품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거리 위에 마찰이 똑같은 마찰이 주어져도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효용이 급격히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문품점의 경우에는 공간거리 마찰 계수의 수치를 작게 적용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물론 얘도 한 번만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회귀 모형이 있는데 회귀 모형은 y는 ax 플러스 b. 많이 들어보셨던 1차 방정식이에요. 그때 y는 종속 변수고 x의 독립 변수를 집어넣어서 y는 매출액, x는 그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집어넣으면 단순 회귀 분석 모형,
그때 X 요인을, 독립변수를 X1, X2, X3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적용하면 다중 회귀분석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이 지문 10몇 년 사이에 딱 한 번만 나온 지문이에요. 그래서 특정 부지에 소매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들을, 원인 되는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옵니다. 이렇게 정말 간만에 나오는 문장이 있으면 걔는 답으로 체크되는 경우가 역사상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는 별로 이때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도심 지역에는 건물들이 실제로 고층이나요? 고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고층 건물이죠. 그럼 똑같은 단위 면적당 자본과 노동을 많이 투입했으니까 고층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생산 요소에 대해서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많이 대체가 돼서 자본이 많이 투입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낮다가 아니라 높다가 됩니다. X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대체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잡아보면 자본의 대체성은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얼마만큼 대체했는지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자본 속에는 이미 노동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단위 토지 면적당 자본이 많이 투입되면 많이 투입될수록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많이 대체했다는 얘기죠. 쉽게 토지 위에 돈을 많이 투입해서 층수를 많이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심의 건물들은 자본의 대체성이 높은 건물들이겠네요. 자본의 대체성이 높죠. 외곽은 토지와 자본 중에 뭐가 더 싸죠? 토지가 싸죠. 그럼 토지를 많이 투입하고 자본은 조금만 투입하겠네요. 층수가 낮게 이용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억하실 내용은 도심은 다 높다, 외곽은 다 낮다라고 기억해 보세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도심의 집가 높나요? 토지 가격? 높죠. 그럼 도심의 지대, 토지 임대료도 높죠. 한개 교통비용도 도심은 교통체증에 따라 높아요. 한개 주거비용도 도심은 높습니다.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것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이것의 기울기도 높은 업종이 들어가요. 1, 2, 3차 산업 중에 3이 더 높죠. 서비스업, 3차 산업이 도심이에요. 되시나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자본의 대체성도 도심은 더 높습니다. 그럼 외곽은 다 낮다라고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푸실 수 있죠. 그 다음 3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아주 죽어라고 강조했던 내용이죠. 두 도시의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정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함정을 탔던 거죠. 4번.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그래서 경쟁 점포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모로 쌓이는 값이 커지겠죠. 그럼 여러 점포가 있다면 특정 점포에 가서 물건을 살 확률은 떨어지겠네요. 영향을 끼치죠. 점포와의 거리도 영향을 끼치고 점포의 면적도 영향을 끼치더라. 왜냐하면 거리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마찰계수 승수의 반비례죠. 점포의 크기 비례하니까요. 그 다음 5번. 베버의 최소비용이론. 공업입지론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론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비용을 최소화시키면 이윤이 극대화된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아니 무슨 비용이야? 수요가 가장 많으면 이윤 극대화가 달성되지.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이 야야 싸우지 마. 비용을 줄이고 수요가 큰 곳에 위치하면 그만큼 이윤 극대화가 달성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비용이론은 최소비용이론, 비읍자 들어간 사람 베버, 수요이론은 최대 수요이론, 슈로 끝나는 사람 레슈, 레시. 표현하기 따라 있는 거죠. 표현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고 레시나 레시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윤 극대화 이론은 이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죠. 중간에 아이사드 그리너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버의 최소비용 이론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가 있었는데 이때 원료 수송비는 국지 원료 수송비였어요. 여러분. 지역에 국한돼서 나는 원료의 수송비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원료들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단위당 수송비는 단위거리당 수송비는 많이 들겠네요. 그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또 수송비는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였냐면 무거운 것을 똑같은 거리를 이동시키더라도 그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결국 무거운 쪽에 위치하면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료 지수는 1, 2, 3, 1 기준, 이 입지 중량은 2 기준이었던 것까지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5,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 그 다음 3번.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생산자는, 공장주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되는 지점에 입지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경쟁이라고 가정해 두는 거죠. 2번,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결국은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럼 이윤 극대화가 달성된다고 본 거죠. 3번,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 수송비 제일 중요하게 따졌죠. 그 다음 노동비, 인건비라고 지금 표현했네요. 그 다음 직접 이익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4번,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최소화되는 지점이 좋아요. 근데 직접 이익은 이익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익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좋을까요? 큰 쪽이 좋을까요? 최대가 되는 지점이 좋겠죠. 근데 각 요인 모두가 다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죠. 5번, 등 비용선이 나왔는데 우리가 학창시절에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 등고선, 기압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은 등합선이었죠. 그래서 등 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들을 연결한 곡선이래요. 맞죠? 그래서 최소 수송비 지점에서 더 멀리 떨어졌을 때 노동비 절감분이 수송비 증가분보다 더 크다면 전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비 절감 지점으로 이동시킨다. 이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